여러분은 트럼프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치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극단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극단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트럼프? 이 이름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고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트럼프 얘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두 쪽이 나죠? 저도 경험해 봤어요. 오늘 저는 어느 편도 들지 않겠습니다. 옳다 그르다 판단도 안 합니다. 그냥 실제 숫자, 실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을 천천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흥분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눈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지지율 흐름부터 봅시다. 트럼프가 2025년 1월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취임 직후 CBS 조사에서 지지율이 53%였습니다. 반절 이상이 지지하면서 시작한 겁니다. 그전 첫 번째 임기 때보다 훨씬 좋은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3월에 51%, 4월에 47%, 6월에 45%, 그리고 집권 6개월이 되던 7월에 42%. 2025년 말에는 갤럽 조사에서 36%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저는 2021년 1월 6일 그 유명한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 기록한 34%예요. 부정평가는 어디서나 과반을 넘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는 부정평가가 60%까지 나왔는데 이건 2021년 국회의사당 난입 이후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습니다. 당파별로 쪼개서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84에서 89%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에서 11%만 지지해요. 그리고 무당층, 즉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25%입니다. 이게 모두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대통령을 두고 나온 숫자입니다. 이 간격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은 89%가 지지하고 다른 쪽은 3%만 지지한다. 이건 정치적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세계관 자체가 다른 두 집단이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리적으로 같은 땅 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정책별 지지율입니다. 트럼프가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경제 분야에서 지지율이 36%입니다. 이민 정책은 44%인데 이게 올해 초 54%에서 10%포인트나 빠진 거예요. 그 유명한 관세 정책은요, 찬성이 40%인데 반대가 60%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7%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워싱턴 포스트 조사에서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65%가 권한을 넘었다고 답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2%가 그렇다고 했어요. 숫자들이 꽤 냉정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지지율이 버티는 이유는 뭔가? 여기서 복음주의 기독교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퓨리서치센터가 올해 초 성인 8,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69%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요 종교 집단 중에서 과반이 명확히 지지하는 유일한 집단이에요. 이 수치도 2025년 초에 78%에서 9%포인트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입니다. 트럼프는 3번 결혼한 사람이고 불륜 의혹이 있고 성인 동영상 배우와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34개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덕을 가장 중시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전사를 뽑는 것이다.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이민자 유입, 학교에서의 젠더 교육.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적들입니다. 그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뉴욕타임스 분석을 보면 젊은 지세대,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정치는 성과 악의 전투, 악령과 맞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트럼프는 하나님 편의 선 정치인이에요. 이 논리 안에서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못된 짓을 해도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왕들을 도구로 쓰셨다는 논리를 끌어다 붙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 심리입니다. 내 편에서 싸워주느냐 아니냐? 이 심리가 트럼프 지지율의 가장 단단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던 지지층에도 최근 균열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앱스타인 파일 사태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2019년에 수감 중 숨진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권력층 유명 인사들에게 미성년자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MAGA 지지자들, 마가 세력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의 핵심 세계관이 바로 민주당 엘리트들이 은밀한 소화성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QAnon 믿음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조직에 맞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됐을 때 거기에 트럼프 이름도 나온 겁니다. CBS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이 문제를 다루는 트럼프 행정부에 불만족한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도 앱스타인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89%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편에서도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경향신문 분석이 정확하게 짚었는데 마가 세계관의 핵심은 트럼프는 소화성의 엘리트에 맞서는 영웅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하면 마가 세계관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지지 기반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메디케어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 삭감 문제도 겹쳤습니다. 원래 트럼프주 지지층이 저학력 노동계층인데 그 사람들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정책을 자기가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이 흔들릴 이유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도 이걸 보여줍니다. 2025년 11월에 치러진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격차로 이겼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분위기를 끌어왔던 곳들인데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 여론조사에서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4에서 5%포인트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도 트럼프 지지율이 과반 아래로 떨어졌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이제 미국 바깥으로 나가봅시다. 세계가 트럼프를 어떻게 보느냐? 퓨리서치가 24개국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오만하다는 응답이 80%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93%, 캐나다 91%, 호주 91%, 멕시코 90%. 이 나라들에서는 거의 전 국민에 가깝게 트럼프를 오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위험하다는 응답은 65%, 정직하다는 응답은 28%. 이게 조사 항목 중 제일 낮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숫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다. 67%. 생각해보세요. 오만하다 80%, 위험하다 65%, 정직하다 28%.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67%가 강력한 리더라고 합니다. 싫어하면서도 강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의 가장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에서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도가 1년 만에 14%포인트가 빠져서 21%까지 내려갔습니다. 동맹국 국민 5명 중 1명만 미국을 신뢰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건 멕시코로 트럼프를 신뢰한다는 사람이 8%, 거부한다는 사람이 91%예요.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에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우파 진영 중심으로 트럼프 신뢰도가 93%에 달합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트럼프가 군사작전을 벌여서 마두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마두로를 3시간 만에 포획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현지 조사에서 베네수엘라 국민의 92%가 트럼프에게 감사하다고 답했어요. 92%. 거의 모든 사람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나왔을까요? 수십 년간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정치적 탄압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독재자를 끌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철학이나 미국 우선주의에 동의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끝난 것에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주주의 야당 지도자들은 배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진정한 민주주의 세력을 앞세우는 대신 기존 마두로 체제의 2인자와 딜을 해서 석유 이권을 챙겼거든요. 국민은 자유를 원했는데 트럼프는 석유를 원했다는 거예요. 영웅이라는 말도 맞고 이기주의자라는 말도 맞는 상황. 이게 트럼프입니다. 이란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습해서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이 공습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27%밖에 안 됩니다. 국민의 4명 중 3명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도 갸우뚱합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란에 직접 발을 담갔으니까요. 세계의 경찰을 그만두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깬 겁니다. 한편 유럽은요. NATO를 흔들고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면서 동맹의 개념 자체를 거래의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독자 군대 창설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유럽의 자립심을 키워준 셈입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도 편하지 않습니다. 기여하는 동맹만 기억하겠다는 말 섬뜩하죠? 방위비를 더 내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지켜주긴 하는데 그 값을 계속 청구하는 보호자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가 보입니까? 저는 이 사람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됐습니다. 미치광이냐 영웅이냐? 이 두 단어가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영웅이라는 말에는 자기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이란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는 항상 미국의 이익,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니 영웅이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미치광이라는 말은요. 미치광이는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행동에는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혼란을 일부러 만들고 상대를 불안하게 하고 그 틈에 협상 테이블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세팅하는 것. 이건 계획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쓰던 미치광이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해 보이면 상대가 먼저 양보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성이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나오고 있어요.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올렸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내줬고 여러 나라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입니다. 비즈니스맨 출신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도 기업처럼 운영하고 외교도 계약처럼 합니다. 그에게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계약이고 계약은 이익이 남아야 유지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영웅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나이 또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비슷한 사람들 봤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 어떤 리더는 독재를 하면서 경제를 키웠습니다. 어떤 사업가는 비열한 방법으로 회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우리는 평생 마주쳐 왔어요. 트럼프를 보면서 저는 그 오래된 질문이 또 떠오릅니다.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 정당화되는가?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아니, 대답이 여러 개입니다.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미국이 갈라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결과를 봅니다. 국경이 정비됐다. 이란의 위협이 줄었다. 미국 기업들이 돌아왔다. 다른 쪽은 과정을 봅니다. 동맹을 팔았다.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직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 이 두 시각 사이에는 교집합이 없어요. 설득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영웅인지 미치광이인지 결론 내는 건 미국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여론 흐름으로는 공화당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가 움직일 때마다 유가가 바뀝니다.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원유 가격이 요동치고 우리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관세 정책이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막힙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고 우리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한국한테 방위비를 더 내라,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는 압박은 계속될 겁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에 트럼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를 도덕적으로 평가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다음에 어디를 흔들 건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준비합니다.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소비를 어떻게 조절할지, 내 노후 자금이 담긴 주식이나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 나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을 빼고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움직이면 내 삶에 뭐가 바뀌느냐. 그게 우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영웅으로 보십니까? 미치광이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그냥 냉정하게 분석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양한 의견을 읽는 게 저도 공부가 됩니다. 저 박지 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